안녕하세요. 김강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컨벤션 기획사 경력 개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아니죠. 이번 시간은 얼굴 볼 수 있을 거라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학사 규정상 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컨벤션 기획사 경력 개발. 이 과제 자체가 교재는 샀죠, 여러분, 이거? 아무래도 이제 문제 풀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대학 강의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어, 보통 제 수업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원래 비대면 수업에서 외에 대면 수업에서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토론 방식으로 보통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걸 통해 좀 더 학습 의욕이나 아니면 결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이 수업의 특성상 예상 문제 풀이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기출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도움이 될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뭐죠?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에 합격하는 거를 좀 목표로 두고 유형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질문을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풀음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핵심 질문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 사고 과정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걸 수업에서 어떤 메시지로 같이 전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매번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기로 했어요. 가급적이면 정치, 경제, 사회,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한 가지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떤 게 풀고 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놓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내면적인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컨벤션 기획사 경력 개발 자격증 시대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핵심을 꿰뚫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거기에서 느꼈던 어떤 뭐 오리엔탈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호텔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쪽 라스베가스에서 흔히 말하는 푸드트럭이죠. 푸드트럭에서 햄버거를 팔던 그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굉장히 유쾌하고 뭔가 좀 말에 있어서 장난도 많이 치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 관광객들을 대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눈빛을 봤어요. 햄버거 하나를 만들 때 그리고 패티를 구울 때 그분의 표정을 봤어요. 표정을 봤는데 그분의 눈은 진짜 이 패티 하나에 온갖 집중을 다하고 햄버거를 만듦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절대 사람이 많다고 소홀히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대로 트레이닝 된 대로 그렇게 굽는 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은 이 패티 하나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굽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느낀 어떤 질문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내가 이 여행을 왜 하고 있지?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 여행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화 올드보이가 있어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지금 최민식 선생님 하면 다 알죠, 여러분. 최민식 선생님을 지금의 배우의 위치까지로 끌어올려준 그런 작품인데요. 거기서 하는 굉장히 명대사가 있어요. 거기 악역으로 나오는 유지태의 질문이었는데 어,
이때까지 뭐 답이 틀린 게 아니라 질문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른 질문을 통해서 바른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으로 꿰뚫는 해안을 가지길 바랍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시절에, 더 어렸을 시절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걸 질문했어요. 항상 질문했죠. 뭐 부모님한테도 질문을 하고 누나나 형한테 질문을 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뭐냐고, 왜 귀찮을 정도로 왜라고 많이 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저게 뭐야? 엄마는 말하겠죠. 자동차. 저게 뭐야? 아빠는 또 말하겠죠. 저거는 빌딩이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잊고 살지 않나. 특히 모르는 것도 넘어가죠. 왜냐하면 몰라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모르는 것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자아 성찰의 그런 질문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물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질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할때 답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획사 자격을 이거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계기가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질문은 뭐냐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예전에 여기 몰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몰입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3학년이죠. 이제 4학년이 가고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고 이 몰입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싶은데 한 가지를 몰입해서 단기간에 끝내버리는 그런 저서를 심리학을 통해서 풀어낸 게 바로 미하이거든요. 미하이 교수죠. 미하이 교수의 가 했던,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미하이 교수는 자기가 하루에 2번 알람을 맞췄대요. 일과 시간 중에 한 번 맞추고, 그리고 일과 시간 외에 자기가 취미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휴대폰 알림을 설정해 놓고 그걸 매번 봤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거는 몇 가지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왜 그토록 많이 했는지, 어떻게 하면 즐기는 일을 늘리고 억지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솔직해질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미야 교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싫어하는 일을 조금 기피하긴 했죠.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y am I doing this? 나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지금 컨벤션 기획사 경력개발 여기에서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보고, 그 외에 여러분들 일과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업 시간에 아니면 취업 준비, 경력 개발 이런 게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갑시다. 파트 1 컨벤션 산업론. 첫 번째 시간대는 대략적으로 이 파트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 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 약 한 151페이지까지 전부 이론입니다.
전부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하기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제가 이게 풀어놓은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때까지의 뭐 역대별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의 풀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부족한 이론들은 제가 채워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1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파트 1의 컨벤션 산업론에서는 챕터 1, 컨벤션 산업의 이해, 컨벤션 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고, 챕터 2에는 컨벤션 기획 실무, PCO, 컨벤션 뷰로, DMO들이 어떤 컨벤션을 할 때 어떤 기획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전문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중은 좀 작기는 하지만 전시 이벤트 실무가 나옵니다. 특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게 나옵니다. 실무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흔히 말하는 꼬였다 그러죠. 꼬여서 나오는 문제들을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의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후에 한 5째 시간 정도에 어떤 기획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고, 쪽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찝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면서 여러분들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2. 자, 파트 1 출제 예상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사전 등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 사전 등록이 뭔지 알죠?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공 관련한 학생들도 있고 호텔 경영학과처럼 비전공 관련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등록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사전 등록은 뭐냐면 국제회의 또는 국제전시가 일어나기 전에 참가자들이 어떤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에 사전에 자신의 어떤 이름을 기입하고 또 정보를 기입한 다음에 참석비를 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은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명패를 받고 거기 안을 둘러볼 수 있거나 아니면 국제회의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행위예요. 그 전에 여기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전 등록도 있지만 회의 전에 6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이런 사전 등록을 통해서 미리 난 여기에 참석하겠다 의사를 밝히는 것도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사전 등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사전 등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보통은 거의 뭐 여기서 설명하고 있진 않고요. 장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을 예약을 왜 합니까? 그렇죠. 먼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컨벤션이나 아니면 뭐 엑스비션 같은 경우에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참석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통해서 미리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죠. 레스토랑처럼요. 그죠? 거기에 대한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참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이브가 됩니다. 보통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보통 컨벤션 평균 지출비가 한 프로그램당 약 15에서 20만 원이거든요. 2박 3일 하는 거에. 근데 거기에서 하게 됐을 때 뭐 1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3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참가자는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수요와 공급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요자는 참석자라고 한다면 공급자인 주최자, 그러니까 이 회의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 회의를 주최해서 개최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요, 미리 사전에 어떤 이런 사전 등록을 참가자들이 해주면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먼저 행사에 필요한 자금들을 미리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쵸? 사전 등록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사전 등록비를 모으게 되면 사전에 필요한 포스터를
어떤 사전에 포스터를 만들 수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초청장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텔에 예약에 필요한, 어쨌든 국제회의 참가하게 되면 호텔에 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호텔에 대해서 사전 블럭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약을 어떤 국제회의를 걸어서 2021년에 한 10월쯤에 국제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그때 호텔이 없을 수도 있어요. 10월은 나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300객실, 400객실 미리 블럭을 걸어 놓는다고 해요. 블럭. 그래서 호텔 블록을 걸어 놓게 되면 그 300객실에 대한 10%의 어떤 예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예약금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개선이라고 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주최자들이 현금 흐름의 개선을 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홍보 지침의 변경 및 제시가 가능합니다. 주최자들이 예상하기에 1000명이었는데 참가자들이 이 컨벤션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10,000명, 뭐 10만 명 갑자기 이렇게 사전 등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는 자그맣게 홍보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는 거죠. 1,000명이 하는 회의는 그냥 소소하게 지역 방송 아니면 지역 어떤 퍼블릭 릴레이션을 통해서 광고 집행을 하게 되지만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 거의 국가적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 변경의 제시나 아니면 여기 있는 볼륨, 회의 자체의 볼륨을 사전에 변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광고, 홍보에 어떤 제시가 가능한 거죠. 비용을 추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의 준비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1,000명의 행사였는데 10,000명의 행사가 되면 처음에 생각했던 1,000명 행사는 부산으로 칠게요. 부산으로 치면 충분히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1, 2부로 나눠서 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랜드 볼륨이 있던 롯데 호텔이 또 있죠. 롯데 호텔이 있고 조선 호텔도 400명 가량 들어가는 그랜드 볼륨이 있습니다. 그런 그랜드 볼륨에서 행사를 개최를 할 수 있었지만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여기에서는 개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렇죠. 백스코어에 있는 전시 홀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죠. 그것도 전시 1, 2, 3호를 모두 합쳐서 10,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또한 회의 준비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사전 등록의 장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장점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이죠. 등록비 할인으로 수익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수익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10,000명 행사로 준비했는데 알고 보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참가자들이 1,000명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10,000명을 호텔을 불락했던 예약금이나 그리고 컨벤션 센터를 예약한 예약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경되게 되면서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비 할인으로 수익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평가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실무를 한 가지 더 말해줄게요. 미리 사전 등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스폰서십이 붙게 됩니다. 참가자가 이 정도야? 사전 등록 참가자가 이 정도야? 좋아.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스폰서십을 하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업 광고를 위한 스폰서십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에 있어서 더욱더 융통성을 가지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기업이 광고를 넣게 되면서 주최자들은 광고비라는 어떤 명목으로 조금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반대로 참가자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사전 등록의 장점 중에 또 실무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서 실무에서는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광고를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팁이니 나중에 관광공사 또는 PCO, PEO에 가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능한 실무자로 또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이제는 1번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2번, 후원단체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흔히 말하는 방금 스폰서십이었죠. 후원단체. 그럼 후원단체는 왜 이 컨벤션에 후원을 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후원단체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케팅 전략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은요, 광고를 내보낼 때도 제일 고려되어야 할 상황은요, 후원단체의 경영 철학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불교 또는 기독교 협회나 협의회에서 어떤 회의에 대해서 지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철학을 반드시 광고에 넣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성이다. 삼성 인재 경영이다. 그럼 삼성에서 스폰서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영 철학이 인재 경영이잖아요, 삼성은. 그러면 삼성은 인재 경영이기 때문에 인재에 필요한 어떤 경영 철학을 반드시 프로그램과 같이 엮어서 해줘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전에 광고는 그냥 뭐 지명 광고 또는 어떤 영상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단순하게 광고를 찍어서 그런 식으로 송출하진 않고 요즘에는 액티비티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죠? 광고는 예를 들어서 모 H 자동차사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있겠죠. 노후화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해주고 좀 더 그 사람이 생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연을 받아서 그런 거를 교체해주고 자기 뭐 딸의 어떤 사연을 받아서 아버지의 노후에 된 자고 위험한 차를 다시 새 차로 교환해주면서 거기서 같이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폰서십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부산에서 그런 게 있겠죠. 부산의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 차도 나오고 아니면 뭐 상업용 자동차 아니면 뭐 일반 뭐 승용 이용차들 승합 차량들 이런 차들이 나올 때 삼성 현대 자동차 그러니까 H 자동차도 미안합니다. H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스폰서십을 통해서 후원단체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기획을 해주는 것이 국제회의 기획사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2번 후원단체의 경영 철학입니다. 자, 3번 이벤트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이벤트 개최 전 평가는 타당성 조사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타당성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 평가는 다음 해에. 2번, 이벤트 개최 전 평가는 일반적으로 잠재 방문객의 이벤트에 대한 반응과 참가 예상 인원,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내용을 반드시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평가 대비의 어떤 결과의 평가에 따라서 다음 해 연도에 이걸 열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겠죠. 3번, 이벤트 진행 평가는 이벤트가 개최 중인 상황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벤트 진행 평가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많은 축제들이 있죠. 불꽃축제. 불꽃축제도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 평가위원이었습니다. 축제평가위원이었는데 이 진행평가에 있어서 개최 중인 상황에서 안전은 어떤지,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밀집도는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행재정적 어떤 지원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뭐 스태프들이죠. 스태프들의 위원회들이 하는 스태프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개최적인 상황에서 점검한 평가예요. 제가 평가를 그 불꽃축제 평가를 좀 안 좋게 줬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담이지만 불꽃축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걸 꾸준히 자생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불꽃축제가
개최될 때 어떤 수익성 문제가 있어요. 이걸 참석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인파들의 파급 효과를 당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항상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주위의 상권에 그냥 들어가서 말 그대로 뭐 술이나 마시고 커피나 마시고 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했던 게 당시에 뭐냐면, 제가 어차피 수영 쪽에 살고 있어서 여기에 있던 푸드트럭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 있죠, 퍼레이드. 여기에 부산에 있던 모든 조직단체나 협회단체, 그리고 마술 행사,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부산에 퍼레이드가 하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광안리 도로에 있던 어떤 통제시설을 가지고 그 도로에 퍼레이드를 하고, 그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있는 구간에서는요, 나름의 어떤 거리 축제 이벤트,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그런 화가들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마술쇼도 좋고, 코미디 쇼도 좋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 걸 기획을 해서 이제 평가위원서 제출에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벤트 진행 평가에서 평가자들이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개최 중인 상황에서 진행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벤트 진행 평가입니다. 마지막 4번, 이벤트 종합 평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진행 평가와 종합 평가, 그리고 개최 전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벤트 종합 평가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종합된 평가는 이 모든 개최 전 평가, 진행 평가, 이런 개최 후 평가를 모두 모아서 종합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모아서 여기에는 평가위원장이 따로 계세요. 이제 그때 당시에도 평가위원장이 따로 계셨는데, 제가 평가했던 내용들을 토탈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언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종합평가는 이벤트가 끝난 후 사후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답은 4번으로, 종합평가는 일반적으로 개최 중 실시한다. 이거는 바로 진행평가에 해당하는 거겠죠. 종합평가는 개최 후에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